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변동성이 좀 큰 지점을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최근의 장세를 좀 보면서 코스피 시장에 이제 2011년이었죠. 2011년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테이퍼링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던 그때 또 시장이 큰 쇼크를 충격을 받고 급전 직하 후에 이제 박스피로 넘어가던 그 시점이 좀 떠오르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때랑 비슷하게 주도주들의 어떤 실적도 꺾이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 속에서 펼쳐졌던 높은 변동성, 그런 장세 흐름이 지금하고 좀 상당히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대비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볼 거고요. 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본장에서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시간 외로는 한 6% 빠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양봉 전환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분석해 드리면서 2차 전지까지 어떤 투자 전략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지금 PF 쪽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 한번 짚어보면서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0.86% 약세 마감했습니다. 2218포인트 마감했고요. 오늘 거래대금이 적진 않게 터졌네요. 8.3조. 상승 종목 수 270종목,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던 600종목. 코스닥은 5.2조 정도 터졌고 1.4% 빠졌습니다. 680포인트. 하락 종목 수가 1000종목 좀 많았네요.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종목들이 빠지는 어떤 흐름이었고, 수급 구도상으로도 오늘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외국인은 크게 안 팔았는데 기관이 4천억을 팔았어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00억, 1,700억.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막판에 순매수로 돌아서서 11계약? 11계약 순매수네요. 그래서 막판에 좀 이제 순매수하는 기조를 보여줬고, 증시 주변 자금은 계속 좀 흘러내리네요. 고객 이제 신용융제 잔고가 조금씩 빠지는 그런 형태. 큰 어떤 위기 상황이, 그리고 어떤 투매가 연출되는 그런 폭락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리고 이제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신용융자 금리도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도 부담을 느낄 거고, 어쨌든 지금은 조금씩 디레버리징, 약간 부채들이 좀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어제 미국장은 나스닥이 0.85% 약세, S&P 다우도 약세, 0.6, 0.3% 약세. 오늘 아시아 증시가 거의 급락하다가 좀 많이 회복했어요. 니케이 증시가 0.9% 약세. 홍콩이 거의 3%, 3.3% 빠지다가 오늘 1.5% 약세로 마감했으니 밑꼬리 그리면서 많이 올려 세웠네요. 대만 같은 경우가 정말 변동이 컸네요. 2%까지 빠지다가 보합 양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시장 변동이 좀 컸고, 상해 증시도 마이너스 0.3% 약세, 양봉 전환. 그래서 한국장이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줬고, 최근에 21선을 돌파하면서 좀 반등 흐름을 좀 기조적으로 가져가려다가 밑으로 뚝 떨궈버리는 흐름이 전개됐네요. 앞선 반등에서도 21선 돌파 후에 이제 이렇게 올려 세웠는데, 요거는 좀 녹록지가 않네요, 보니까. 어쨌든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는 시즌이니까 변동성은 좀 이렇게 작지 않게 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게 좀 하회되는 부분들이 좀 전개되면 좀 부담을 느끼는 수급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2011년도 요때 흐름하고 좀 흡사한 것 같아요. 요때도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결국은 이제 박스피로 넘어간 어떤 시점으로 이제 변했었죠. 지금도 이제 증시에서 경기 침체의 어느 부분을 좀 반영도 했고, 또 금리 인상의 기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말까지가
급격히 올리는 시점이죠. 구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측면, 또 선행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에서 시장이 좀 발작적이면서도 좀 급락,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상당 기간은 또 박스권의 어떤 흐름을 보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시세 흐름들 요것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도 시장을 주도했던 국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조금 돌아가는 흐름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코스피 시장은 지금 변동을 좀 높이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그런 심리가 발동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앞선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지점 여기 7월달 같은 경우는 변동이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변동이 좀 크죠. 그래서 도저히 못 참던 물량들도 나올 수 있는, 또 손바뀜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동성 커진다는 게, 또 악재가 막 출현해가지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악재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빠지고 나와버린다면 그때는 이제 좀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 두려운 공포의 어떤 물량들이 쏟아지고 그걸 받아내는, 그러면서 시세가 변동이 커지고 거래도 발생하고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도 보시면 이전 7월달 저점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말라버렸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급증하죠. 이때 저점 다지는 거랑 지금 저점 다지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서는 어느 정도 손바뀜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뭐 반등에 그치는 거지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되는 흐름은 아니고요. 역시나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주선이 돌파되는 어떤 지점부터가 우리가 추세 전환을 논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아직은 이제 거기에 계속 저항만 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미국장이 또 어떤 식으로, 또 테슬라가 어떤 마감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파는 흐름이었고요. 업종별로는 오늘 뭐 크게 특징점은 없네요. 보니까 2차 전지 화학 쪽에서 좀 매도하는 게 많았는데 테슬라 때문에 그렇겠죠. 그쪽에서 수급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흐름 보면요, 오늘 뭐 거의 대부분 빠져가지고 뭐 삼성자 하이닉스도 빠졌고, 오늘 뭐 삼성 SDI 그리고 LG 엔솔도 빠졌고, 카카오도 오늘은 좀 반등 나오다가 밀려버렸네요. 4%. 그래서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오늘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좀 보이지가 않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태조, 이방원 뭐 이런 테마 그쪽에서 반등 정도 나오는 흐름 같아요. 반등 정도 나오는 흐름. 그래서 별 특이점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종목별로 다 빠져서 특별하게 살펴볼 여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이제 동시 순매수 쪽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인버스 ETF를 좀 많이 샀네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점 없는 수급 구도였고, 코스닥에서도 오늘 보시면 뭐 다 개별 성격이네요. 나스미디어, HSPO는 이제 반도체 쪽 관련 장비주죠. 휴마시스, 뭐 양지사 같은 또 급등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크게 이제 특징적이지 않았던 오늘 뭐 장세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움츠려 있었던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슈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슈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테슬라 실적 발표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이제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 테슬라가 이제 첫 번째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했지만, 역시나 이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로 지금 한 6% 정도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뭐 장중 내내 그 미국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한 1% 내외 정도 약세를 보였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에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저는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어떤 내용이긴 한데, 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이 반응, 시장에 대한 반응이 오늘 미국장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충격을 좀 완충해주는 그런 마감을 해준다면 사실상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그 반영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상태구나, 뭐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단기 반등권에 위치했다는 어떤 그 의견에는 좀 변함없다. 근데 이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크게 좀 받아들일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미국장의 오늘 마감이, 오늘 밤 흐름이 좀 중요한 어떤 관건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됩니다. 이 테슬라 관련된 실적 발표 내용, 한국투자증권 리포팅 내용이네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3분기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다. 순이익은 소폭 상회를 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바닥 수준에 좀 근접했다. 그래서 장기 투자든 또 단기 투자를 하는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이든 모두 매력적인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 신호가 왔다, 이렇게. 그래서 단기 반등권에 좀 위치했다는 시그널 면에서도 오늘 테슬라가 지금 뭐 시간으로 마이너스 6%인데 양봉으로 딱 마감시켜 주게 된다면 괜찮은 반등의 어떤 장세가 좀 펼쳐질지 않겠는가. 사실 뭐 애플이 또 이제 마지막 빅테크의 또 피날레 실적을 또 보여주게 되겠죠, 다음 주. 그래서 그때가 또 큰 어떤 변동성의 가능성이 있는데 테슬라의 중요도가 조금 더 높은 측면이 크죠. 성장주의 어떤 대장이죠, 사실. 애플은 엄청난 성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테슬라는 연평균 50%의 성장을 목표로 지금 앨런 머스크가 계속 제시하고 그걸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성장주의 대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분기 판매량이 왜 예상보다 조금 못 미쳤느냐. 한국투자증권 예상은 40만 대였는데 3분기 판매량이 34.4만 대. 전년보다 42% 증가하긴 했지만 물류 쪽의 차질로 인해서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17%. 야, 자동차 파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17%입니다. 이 딜러 따로 안 두기 때문에 마진이 좋은 편이고, 또 이제 뭐 공장도 다 자동화 시켜버리고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높은 어떤 이익률을 내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공장 초기 가동 비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가 상하이 가동률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 가격은 52,500, 차값이 평균적으로 비싸죠. 한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 8.7% 상승했으나 전분기 대비해서는 4.5%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자동차 쪽 55% 증가, 그리고 서비스 쪽이 84%나 증가했네요. 에너지 생산 저장 요 쪽도 이제 38% 증가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4분기에 44.3만 대를 판매해서 올해 44% 성장, 50% 성장은 조금 못 미칠 걸로 여기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편 딜러 역할을 겸하는 테슬라는 지난 2년간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 공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선두주자다 이거죠. 트레이딩이든 바이앤홀딩이든 이럴 때 들어가야 된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리포팅을 쓰셨네. 그렇죠? 글로벌 생산 능력 확대는 이제 시작이다. 글로벌 생산 능력 190만 대, 미국에서 90만 대, 중국에서 75만 대, 독일에서 25만 대. 이게 이제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이 지속된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을 지켜나갈 전망이다. 현재 주가는 트레이딩 국면을 지나고 있으나 200달러대 초반을 지지선으로 삼고 있다. 물류 차질이 개선되고 신공장 가동이 정상화되고 신차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이게 또 중요한 또 밸류 확장을 해줄 수 있는 요인이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하고 세미 트럭, 여기 이제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주가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퍼밸류에이션 예상은 올해는 51배, 내년도는 38배 정도로 내려갈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200배 넘는 수준이었고 뭐 재작년에는 좀 수백 배였죠. 그래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볼 수 있고 월별 생산 보시면 어마어마하네요. 예, 한 달에 이제 14만 대 뭐 이렇게. 그래서 고급 차종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분기 판매가 이렇게 수익성 높은 수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GPM 매출의 이익률이죠. 예, 매출의 이익률이 25%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은 17% 아까 보셨죠. 그래서 잉여 현금도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쟁여놓고 있고 굉장히 드림 기업이죠. 예, 꿈의 기업. 정말 무서운 기업입니다. 아무리 봐도 재무제표를 봐도 그렇고. 어쨌든 매출 급성장하는 흐름들, 23년도에 대한 밸류에이션 예상 보면요, 퍼밸류에이션 31배 정도를 예상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 차트 한번 볼게요. 아까 200달러 정도에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매수 구간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 낙폭과대하면 이제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뭐랄까 합리적이죠. 예, 아주 합리적이죠. 성장이 담보된 기업으로서 그만큼 글로벌 어떤 매크로 환경이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제 그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다. 야, 테슬라 갖고 싶은데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었어요 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 다른 거 뭐 사실 뭐 예상하기가 이제 가시적인 어떤 이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을 하느니, 차라리 이런 것들을 테슬라 같은 기업을 조금 더 낮은 지점에서는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 라인을 저점의 어떤 라인대로 뭐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좀 예상하고 있고, 여기서 양봉으로 전환된다면 상당히 또 저점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이게 이전 저점하고 지금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지지 라인을. 그래서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고 뭐 어찌됐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가 기회의 영역은 좀 높아지는 그런 종목, 기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역시 셀 그리고 소재 기업들 역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매크로 상황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기회의 어떤 구간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의 가시성은 매우 높고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에서 오히려 떨어지면 굉장한 기회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사실상 이런 영역에서 이제 부담스럽지만 이런 영역에서 부담을 느꼈던 어떤 분들께서는 여기 이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좀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저는 사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전년비 지금 40~50% 성장하는 거는 이거 지금 글로벌 시장에 찾기 어려운 어떤 그 쪽이죠. 지금 우리 국내 상황에서도 지금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빼고는 저 정도의 성장률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보일 걸로 전망되는 그런 업종과 기업들은 좀 없죠, 사실. 그래서 메리트 높은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증권 리포팅도 하나 같이 보면요, 컨퍼런스 콜의 핵심 내용이 전기 트럭인 세미를 연말에 생산한다. 그러니까 신제품, 신차를 이제 좀 내놓게 되고 또 그걸 이제 생산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또 밸류에이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승용차가 아니라 SUV가 아니라 트럭 쪽에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또 도전하고 침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또 이제
실적 이제 포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전기 트럭인 세미를 12월에 생산할 계획이다. 전기 픽업인 사이버 트럭의 상용화도 이거는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나 보네요. 어쨌든 텍사스 공장에서 모델 Y가 안정화된 이후 내년 중순쯤에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정말 이 FSD 요게 이제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겠죠. 자율주행 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계속 가격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1억까지 높인다는 어떤 얘기가 있는데, 뭐 그만큼 이 테슬라의 차를 빨리 사야 되고 또 가져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아마 이게 될 건데요. 그만큼 이거에 대한 기대를, 그리고 계속 AI에 대해서 발전된 모습들을 아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하나증권에서도 내년도 퍼밸류에이션 37배 정도, 30대로 이렇게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연간 지금 50% 성장을 계속 기대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해는 달성을 조금 못하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44%, 뭐 40%대 정도, 뭐 어떤 해는 뭐 한 60, 7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경기 환경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향후 몇 년을 기간으로 연 평균 성장률 목표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 미달할 때는 조금 더 주가가 이제 조금 약세, 어떤 흐름을 보일 때는 기회가 될 것이고, 60, 70% 성장률 나가지고 약간 좀 오버페이스하면 일부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좀 조정받으면 또 물량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그렇게 중장기든 약간 트레이딩이든 그런 게 좀 가능한 종목 아닐까. 사실 앨런 머스크도 이제 좀 그런 개념이 있죠. 뭐 세금 문제든 뭐 트위터 뭐 인수 때문에 뭐 주식 좀 판다 해가지고 꼭대기 지점에서 거의 되게 많이 팔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런 거에 좀 밝은 사람인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의 좀 꼰도레패 같은 그런 기업인 듯 하고요. 또 이제 이 기업과 맞물려 있는 또 한국의 또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 역시 비슷한 관점의 전략들을 한번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사이트 가면요, 이렇게 또 통화 및 유동성을 매달마다 이렇게 또 보고하는 형식의 이제 자료가 있는데요. 요걸 보면 좀 놀란 게, 최근에 보시면 저도 이제 뭐 최근에 은행 가가지고 와, 예금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 놀랐는데, 정기 예적금이 보시면 전월 대비 34조 원이 늘어나는 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시 입출급식 저축성 예금, 그냥 이제 뭐 이자 크게 안 붙는 그런 요 통장이잖아요. 요런 데서 이제 정기 예금을 하겠다는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자금들이 이동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자산의 이동인데요. 엄청난 변화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표를 보시면 통화 및 유동성 지표의 장기 추이에서 전월 동월 대비 이제 증가율을 나타낸 이제 그래프입니다. 근데 보시면 20년 이제 이때 코로나 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했죠. 광의 통화 이제 M2 주로 이제 우리가 보는 요게 최근에 보시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지금 돈이 시중에서 완전히 마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험 자산 쪽에서 가상 자산부터 시작돼서 주식, 그리고 지금 부동산까지 연결되는 이 자금의 이제 뭔가 좀 대이동으로 인한 또 긴축, 그리고 자산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이걸 보면 확실히 우리가 좀 여실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내려오는 게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국내 내수 시장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그래서 이 통화량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광의 통화가 현금 통화 이렇게 요걸로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금이 굉장히 좀 말라서
어디선가 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는 쪽이 어떻게 보면 그 최고인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그 레고랜드 사태가 좀 불거지는 문제의 어떤 시작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이제 통화량이 급감하는 어떤 형태를 이제 보시면 결국 어디선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상당한 어떤 빚으로, 부채로 이루어진, 그 부분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요. 금리 올라가고 긴축되면 어디가 이제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또 이제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딘가에선 또 진짜 우리 못 갚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거기에 투자된 어떤 뭐 상품들 또 그거에 투자한 어떤 또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레고랜드가 이게 좀 시작점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레고랜드 만들 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어디서 파이낸싱 했겠죠, PF로. 근데 이걸 보증을 이제 강원도라는 건 거의 뭐 국채나 다름없잖아요. 정부가 보증을 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디폴트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 이쪽 시장들, 뭐 CP라든지 이제 그 이쪽 시장 자체가 완전히 그 뭐랄까, 여기서도 이러는데 뭐 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결국은 지금 다른 PF로까지 자금이 경색되는 그런 어떤 파장이 지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더 어디선가 하나씩 탁 튀어나올 텐데, 그 위기가 지금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서 굉장히 좀 내용들이 많이 퍼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PF를 주도하거나 했다면 지금은 그 부분을 증권사가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뭐 그게 지금 여의도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권사들이 오늘도 이제 주가가 박살났고, 뭐 건설사들은 이미 이제 주가가 뭐 박살나고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이 이런 데서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10년 전하고 또 비슷하네요. 보니까 10년 전에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축은행 PF 사태가 벌어졌죠.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 장세 펼쳐져 가지고 그게 이제 테이퍼링 들어가는 어떤 시점에서 이 PF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좀 비슷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가장 공격적인 상품인 것 같아요, PF가.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거지고 있고 뭔가 뇌관이 되고 있는 사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레고랜드 ABCP에 2천억 원을 지금 증권사 한 10곳 정도가 이렇게 투자를 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이제 금융업계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이제 레고랜드 디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이제 지자체, 이 국가가 보증했다고 볼 수 있는 그건데, 강원도가 디폴트를 선언할 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롱턴 캐피탈이 러시아 국채에 투자했는데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런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지자체가 보증한 기업 어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으로 다른 것까지 지금 막 빨리 이제 회수하려고 하는 그게 지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실제 회사채와 기업 어음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와 함께 롯데건설이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어디 갑니까? 신용도 높은 사람들이. 은행 가잖아요, 은행. 근데 은행에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채권을 발행하겠죠. 근데 채권 발행도 안 되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예, 이 주주한테.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증시 안에서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제일 우량한 기업들은 은행에서 빌리지. 근데 덜 우량하면 이제 채권 회사채 발행하고, 그것도 안 되면 메자닌 발행하죠. 메자닌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유상증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롯데건설 같은 대기업이 야 이거 이런다. 얼마나 지금 자금이 마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정부가 뭔가 좀 나서서 이 신뢰도를 좀 높여주는 액션들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저 은행이 뭔가 문제 있다 하면 뱅크런이 벌어지는 것처럼 문제가 크지 않아도 그런 심리가 발동되면 런한단 말이에요. 자금 빨리 회수하려고.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뭔가 위기를 진화해주는 뭐 채권 안정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뭔가 좀 시장을 안정화시킬 좀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보니까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 부동산 쪽에 PF가 무너지게 되면 이 충격 파동이 좀 크기 때문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어쨌든 이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하면서 뭔가 이제 신뢰도를 좀 떨어뜨린 그 사태가 연쇄적으로 좀 부실로 조금 현실화될 가능성들이 좀 열려 있다. 이게 지금 여의도권에서 굉장히 좀 화두가 지금 크게 되고 있다. 어떤 증권사들은 지금 뭐 자기 자본 대비해서 80% 이상씩의 이제 PF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우려감, 두려움을 좀 낳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선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미국 시장에서는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뭐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사태들이 한 번씩 빵빵 터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따라서 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 이슈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멘탈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올해 내내 증시가 빠진 흐름 속에서 이제는 이 연말쯤에는 거의 뭐 지쳐가는 흐름이 될 거라 봅니다. 그만큼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또 이제 뭘 또 올라오는 듯 싶으면 또 빠져버리고 이런 구간이 이 단기 바닥이든 어떻게 보면 이 대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은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유망할 수 있는 실적까지 이제 우량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갖고 있다면 손을 놓는 거는 좀 아닌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단기 반등권에도 놓여 있으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악재들이 현실화되고 현실화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조금 추세가 이렇게 좀 반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수급들도 조금씩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체크해둔 대로 코스피 쪽에서도 이제 거래량을 좀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는 것도 한번 유심히 보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좀 세심하게 보면서 한번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너무 비관론에 휩싸여 있는 어떤 시점에서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너무 감정적인 판단과 실행을 하는 거는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과거 경험상, 과거 흐름상에서도 다시 한번 좀 재고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미국장 또 한번 보면서 내일 또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현명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